자, 인생의 힐링. 이제는 뭐 동반자죠. 반려동물.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참혹한 전장에서도 일찌감치부터 동물들은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했죠. 오늘은 엄연한 전우로서 전장에서 활약했던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군복무를 했는지 아세요? 숫자를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맞출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1600만 마리. 말, 당나귀, 노새, 낙타는 보급품 운반을 담당을 했고, 또 카나리아 여러분들 아시죠? 독가스를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잖아요. 또 고양이하고 개는 참호에서 쥐를 사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후에 투입되었었고, 근데 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임무를 띠고 있는 동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메시지 전달에 유용하게 쓰인 비둘기였습니다. 전서구라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이 동물의 어떤 이미지상 네. 그 정도로 중요했겠어? 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느 정도 중요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비둘기는 우리가 보는 그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 맨날 새우깡 먹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나를 놀래키는 그 비둘기가 아니라 1000km를 정말 빠를 때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으며 그 바다와 파도를 뚫고 날아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터라니까요. 살아있는 터. 이 비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장에서 활약을 했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비둘기가 처음 전장에 등장한 것이 1146년입니다. 바그다드의 지배자 누르딘 술탄. 이 술탄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전장에서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장에서 활약하는 이 비둘기를 우리 언론, 대중이 처음 본격적으로 인식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920년 12월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목이 이래요. 일본 군용으로 부리는 편지 전하는 비둘기.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일본군의 비둘기 400마리가 원산과 용산 사이에 군사통신을 담당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육군 당국이 민간의 비둘기 기르기를 그래서 장려하고 있다. 산촌에서도 이를 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22년에도 비둘기에 관한 기사가 나와요. 1920년에는 비둘기라고 되어 있는데 1922년부터는 전서구라고 써요. 이 전서구가 뭐예요? 전할전, 쓸서, 비둘기 구죠. 그러니까 편지 전하는 비둘기. 영어로는 호밍 피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귀소 본능이 강한 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서구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이 비둘기를 전서구로 사용했을까요? 뭐 다 알고 있는 이유는 항속 거리와 속도, 이 점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한 번 날면 최대 1800km. 1800km 하니까 크게 감이 안 오죠. 이거 대단한 스펙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용 헬기 항속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러프하게 한 300에서 500km 정도 되잖아요. 한 3배, 4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항공기인 프레데터하고 비교를 하면 그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 통상 항속 거리가 1000km 정도 되거든요. 요새는 뭐 5000km 넘어가니까는 요새 거랑 비교하면 안 되고. 어쨌든지 간에 군용 헬기나 초기 프레데터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속도인데요. 평균 시속이 97km고 정말 빨리 날아갈 때 160km 정도. 그러니까 국산 소형차들 정도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왜 전서구로 사용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서구 실제로 많이 썼죠.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장거리 상업 통신의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이 가지고 있는 초기의 저력 중에 하나가 이 전서구라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죠. 이 1860년대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 로이터 통신이 45마리의 전서구를 갖고 있었어요. 이 전서구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비둘기는 실제 전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서국의 인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비둘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비둘기가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름이 패디입니다. 영어로는 패디 더 피전이라고 불렀대요. 이 패디가 어디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하냐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을 가장 빨리 알린 전서구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영불 해협을 건너서, 그러니까 거의 370km를 바람과 파도를 가르고 가서 4시간 50분 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이것을 알린 것이죠. 이 패디가 훈련받은 곳이자 귀소둥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귀소둥지로 가는 거예요. 그 귀소둥지가 지금도 보존이 돼 있고 거기 가보면 현판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이제 디킨 메달이라는 겁니다. 이 디킨 메달이 뭐냐면 1943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에서 활동한 동물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메달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용맹을 치하하며,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도 군인이다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디킨 메달을 받은 동물은 65마리에 불과합니다. 패디도 이 메달을 받았던 것이죠. 이 패디가 임무를 수행할 때의 소속은 미군이에요. 근데 원래 미국 비둘기가 아니라 영국 공군이 미국에게 공여한 거예요. 30마리를 통신수단으로 활용해라 하고 영국 공군이 준 것이죠. 미군이 이 비둘기들에게 주었던 임무가 뭐냐 하면 임무명이 U2예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뒤져봤는데 이 U2의 임무 코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현재까지 공개된 암호 쪽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다리에 있는 작은 통에 달고 날아가는 것이죠. 일련의 알파벳으로 된 코드로 돼 있는데 저것을 암수표에 대입을 해서 해석하든지 아니면 이니그마 같은 그런 기계식 장치에 저 알파벳을 집어넣으면 하나의 문장이 돼서 나오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미 육군 통신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전서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전석으로 전달된 메시지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90%였대요. 내가 봤을 땐 사람보다 나아. 90%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전서구가 가고 90%나 해? IQ가 한 120 되나? 그게 아니라 한 번 날릴 때 같은 암호통을 매달고 통째로 왕창 날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라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패디 더 피전이 어디에서 공로를 세웠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공로를 세웠다. 왜 비둘기를 보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선통신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장거리 무선통신은 사실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장거리 무선통신이 한 번에 쭉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중계 방식이라고 해서 중간에 한 번씩 거쳐가지고 릴레이를 해가지고 장거리 무선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선 중계 방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중계기를 두어서 무선을 이어서 보내는 이 방식이 제2차 세계대전기에 막 적용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결정적인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무선이 영국 해협을 건널 수 있도록 중계기 등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준비가 되었겠느냐?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는 지금 어디 지역이에요? 독일 지역이죠. 적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통신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륙작전 자체도 어려운데 통신까지 준비하기에는 여건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 비둘기 무선통신, 전서구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무선 통신 방식, 장비가 뭐냐면 SCR-299예요. 이 SCR-299를 운용한 부대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유닛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동 통신소 같은 거죠. 물론 이것이 기존의 통신 중계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시스템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 SCR-299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최대 3,700km까지를 커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영불 해협을 건너서 전파를 보낼 수 있어. 그런데도 왜 전서구를 가져갔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비둘기 그거 뭐 한두 마리, 뭐 열댓 마리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뭐 아니죠. 아까 그랬잖아요. 영국 공군이 30마리 줬다고. 그러니까 30마리를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뭐 30마리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장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이도 가져가야죠. 또 전서구 아프면 어떡해? 동물용 치료제 같은 것도 준비가 돼야 될 거고 또 그 암호 송신문을 발에다 끼워야 되니까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 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한 물동량을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륙작전에서 안 그래도 싣고 갈 것이 많은데 상륙작전에서 무언가를 추가로 싣는다는 것은 다 트레이드 오프예요. 다른 뭔가를 그만큼 못 싣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서구를 가져간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싣고 갔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신에 문제가 있었나? SCR-299가 완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 수단의 대체제로서 이 전서구들을 준비했다. 그러면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보면 통신 수단 SCR-299 등을 필요한 만큼 갖고 있었고 보낼 수 있었지만 노르망디 해안에서 영국 본토로 무전을 별도로 보낼 수 있는 만큼을 빼낼 수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왜? 일단 상륙작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전투하는 일선 부대에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상륙하는 그 선견대, 그 다음은 공수부대, 그리고 이 부대들의 예비량 한 대만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본토에 있는 기타 사령부.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하고 영국 본토에 무전을 보내기 위한 무전기를 따로 두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통신 부대라든지 아니면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못 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저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 전서구를 일종의 예비 통신 수단으로 데리고 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작전 활동에서 통신이 중요한 건 다 알죠. 통신이 돼야 일단 의사소통이 되고 명령 체계가 하달이 되니까. 그런데 이 통신 수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발 대책으로 전서구를 준비했던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사실 좀 심심하단 말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굉장히 오래 준비한 작전이죠. 3년 정도 물동량 같은 것을 추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브레인들이 들러붙었다고 하는데 1943년 10월에 럼버스라는 사람이 남긴 리포트가 있어요. 럼버스는 연합군의 연합신호위원회의 일원이었어요. 이 연합신호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소요만 전문적으로 추출해내는 그런 집단이에요. 연합 공중, 해상, 지상 요소들 간의 그 통신소요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추산한 소요량을 보면 송신기만 9만 대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 9만 대를 전투부대, 그 다음에 해상, 지상, 공중 이 연결의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송신기가 9만 대다. 그러면 9만 대? 좀 많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대대나 연대 훈련 나갈 때 보면 그 무전기 몇 대나 됩니까? 그런데도 그거 훈련 준비하려면 통신장교들, 통신병들 그거 몇 주씩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파수 할당해야 되고 암구호 확인해야 되고 송화자와 수화자 다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선 주파수 할당한 대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없고 중계도 다르고 그거를 9만 대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 쪽에서 이제 복무했던 예비역들이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노라고 본토에 알리는 그 연락 한 통인데 거기에 분배할 수 있을 만한 송신기도 부족했고 주파수 할당도 거기에 따로 줄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일단 작전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9만 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반도에 있는 SCR-399라는 무전 장비가 있어요. 한반도에서 도쿄에 있는 미 극동군 사령부에 연락할 수 있는 송신기가 몇 대 있었을까요? 2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초기에 반파되어 사용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한 대를 K-맥이라고 그래가지고 미 군사 고문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9만 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서구를 챙겨갔다는 것은 이 전서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그 작전의 규모가 상륙작전의 성공을 본토에 알리는 정도의 송신기를 쓰기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급박했다는 것을 반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해야 되니까 전서구까지 데리고 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만약에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전서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만약에 사태라는 것이 정말 일어날 만한 일이었었던가, 그 근거가 뭐냐, 그리고 그런 일이 이전에 일어난 적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마 해변에 도착한 부대 중에 제2구사 야스코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의 주요 임무가 통신 수단을 가지고 가서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하고 중계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통신을 못해요. 상륙을 하자마자 집중 포격을 받아서 차량의 3분의 1을 잃고 무선 장비의 2분의 1을 잃어요. 일단 통신을 확보를 하려면 안정적인 어떤 지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지점을 확보하는 데에 온종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신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생겼던 것이죠. 이럴 때는 전서구 말고는 다른 통신수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통신도 지금 개통이 안 된 상태란 말이죠. 우린 통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누군가 무전기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전기 붙잡고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통신 개통을 일단 해야 되는데 통신 개통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해야 돼 그래도. 그때 전서구를 보내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통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에 가장 먼저 들어간 부대가 통신부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SCR-299 들고 들어간 이동 통신대가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통신이 일단 확보가 돼야 작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패드를 비롯한 전서구 대원들이 최초에 투입되었던 이유는 만약에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거나 혹은 최초 상륙부대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 또 상륙은 성공했는데 통신부대가 전멸하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써먹으려고 데리고 갔던 것인데 실제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패드를 비롯한 전서구 대원들을 보내서 영불 해협을 건너서 노르망디 상륙 초기 작전이 이상 없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본국에 알리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작전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최초 성공했고 무태무사히 올란노라고 알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게 전투, 작전 활동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국의 언론, 정치,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다른 영역도 고려를 하는 것이 정치, 정책,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본토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진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160km로 날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슝 하고 칼치기 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거 한 140, 150 밟잖아요. 그거보다 빠른 거예요.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 곁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그 비둘기가 전서구의 후예일 수도 있어요. 족보 있는 비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독일이 1935년에 재군비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군비를 쏟아부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렇다면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니네 그 돈 어디서 났어? 독일이 전쟁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 이면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